장례식장 빈소 앞.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 빈소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댁 식구들만 남았죠.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셋. 나는 그저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언니, 오빠 통장은 어디 있어? 큰 시누이 정미숙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 남편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미숙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오빠 영정 앞인데. 둘째 시누이 정미영이 언니를 제지했지만 그 눈빛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제가 잘 모릅니다. 남편이 다 관리했어요.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통장도 모른다고? 순이야,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30년. 25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55이 된 지금까지 나는 단 하루도 시댁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켰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으며 조카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집안일이 바쁘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내게 건넨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 정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오빠 회사 퇴직금이랑 보험금 다 합치면 최소억은 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영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 우리가 행복했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 당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일 은행 가자, 순이야. 통장 정리 좀 해야겠어. 장례 비용도 나갔고 앞으로 내가 생활할 돈도 있어야지.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구나. 30년 머슴살이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남편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진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빈소 밖에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49제를 지낸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릇을 닦으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손 시려우니까 뜨거운 물 쓰세요. 그가 가끔 부엌에 들어와 건네던 말이었죠.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이리 좀 나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나는 앞치마로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49제도 끝났으니 우리 할 얘기 해야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갑게 굳은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이제 없잖아. 내가 여기서 더 있을 이유가 없지 않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큰 시누이 미숙이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은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는 거야. 오빠 장례도 치렀고 제사도 지냈잖아. 이제 나가야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나가라고요? 제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둘째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친정이 있잖아. 아니면 어디든 알아서 가야지. 우리가 뭐 평생 책임져야 해?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막내 미경이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언니. 오빠 재산은 우리 친가족 거야.
남의 성씨가 왜 여기 있어? 자식도 없는 주제에.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결혼 5년 차에 유산한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쓸모없는 며느리라고 하셨죠. 남편은 괜찮다며 내 손을 잡아줬지만 시댁에서의 내 입지는 그날부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오빠 통장이며 보험금이며 다 우리가 정리할 거야. 내가 건드릴 생각 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분 수발도 들었고 어머님 병원도 모시고 다녔잖아요. 조카들 대학 등록금도. 그게 며느리 돌이 아니야? 우리가 뭐 돈 달라고 했어? 큰 시누이의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이라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부엌 일을 도맡았던 것도, 명절마다 조카들 세뱃돈을 챙긴 것도,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조차 못 간 것도 모두 며느리 돌이었다는 말인가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시누이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나는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30년을 돌이켰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만큼이나 내 앞길도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3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25살에 입었던 빨간 원피스, 조카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시어머니 칠순 때 맞춘 검은 정장. 모든 옷에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서랍을 열며 나는 멈췄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손을 떨며 펼쳤죠. 첫 장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25의 나. 그때는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이 떠올랐어요. 순이야, 우리 집 규칙은 엄격해. 며느리는 시부모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죠.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사진을 넘기며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3년 차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일이 제사날인데 어떻게 가?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팽개치고 친정에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결국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말씀이니 어쩔 수 없다고만 했죠. 5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 미숙이 애가 감기 걸렸어. 내가 봐줘야지. 친정은 오빠들이 있잖아. 두 분 모두 마지막 인사조차 못 드렸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조카들 사진이 나왔어요. 미숙의 아들 준호, 미영의 딸 수진, 미경의 아들 민수. 3명 모두 대학 등록금을 내가 댔습니다. 순이야, 우리 준호 대학 등록금 좀 보태줄 수 있지? 내가 아들도 없으니까 조카한테 써야지. 하나씩 보태주다 보니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명절도 그랬죠. 추석 전날부터 3일 동안 혼자 부엌을 지켰어요. 전 30개, 갈비찜, 잡채, 나물 6가지. 시누이들은 편하게 앉아 수다만 떨었습니다. 언니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까? 입으로만 말하고 일어서지 않았죠. 명절이 끝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서 일주일은 펼 수 없었습니다. 대체 나는 뭐였을까? 사진첩을 덮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나는 이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부였어요. 등기 우편 한 통을 건네주더군요. 발신인을 보니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순희 님께 귀하의 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4명의 계좌. 나는 통장을 가진 적이 없는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계좌를 만든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앞길에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은행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혹시 이게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면 이제야 시작인 걸까요?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김순희 고객님 맞으시네요. 이 계좌는 3년 전에 개설되었고 현재 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행원이 통장을 건네주었어요. 정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계좌를 만들었나요? 남편분이신 고 정재민 님께서 개설하셨습니다.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하셨고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몰래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뒀다니. 당신 알고 있었구나. 시댁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김순희 여사님이신가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고 정재민 씨의 대학 동창이고요. 남편의 친구.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형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박 변호사는 근처 카페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형님이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맡기셨죠.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사님께 전해달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죠.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당신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말이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가족들 앞에서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 그게 평생 미안했어. 그래서 이것만은 준비해뒀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은행 통장은 이미 확인했을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박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순이야,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 내가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당신이 누렸으면 좋겠어. 사랑해. 나는 편지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께서 남기신 게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재민 씨는 여사님 명의로 적금을 계속 넣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수령인도 모두 여사님으로 바꿔뒀고요.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여사님께 상속한다는 내용이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야? 시댁 식구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형님이 극비로 처리하셨거든요. 박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든 보험금과 퇴직금이 정리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형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그의 글씨 하나하나가 눈물로 번져갔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내 곁에 남아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것. 박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금 6억, 퇴직금 2억, 생명보험금 5억. 총 13억입니다. 13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형님이 개인적으로 적어두신 노트입니다. 박 변호사가 낡은 다이어리를 건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2018년 8월 15일. 추석. 순이가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편하게 주무시고 저녁 8시까지 16시간 동안 서 있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벗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19년 3월. 장모님 기일. 순이가 성묘 가고 싶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시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순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막지 못했다. 비겁했다. 당신, 다 보고 있었구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30년의 기록이 쏟아졌어요. 2020년 5월. 큰 동생이 아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순이가 자기 친정에서 물려받은 목걸이를 팔았다.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시댁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다요. 형님이 왜 이걸 적어두셨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시댁에서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이 기록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세요. 나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순이에게.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30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당신 편을 들지 못한 비겁한 남편이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내 모든 재산은 당신 것이다. 당신이 평생 희생한 대가를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다이어리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아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당신,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한참 후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 시댁 식구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왜요? 유산 정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알리면 방에 공작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2주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2주. 딱 2주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시댁 아파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는 아니었어요. 13억의 주인,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거를 손에 쥔 여자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 짐은 다 쌌어? 네, 어머님.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방 속에는 남편의 편지와 다이어리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2주. 딱 2주만 참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들 앞에서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묘하게 후련한 미소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는 딱 일주일만 더라고 했습니다. 유산 정리가 거의 끝나간다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날 아침 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치 짐이라고 해봐야 고작 캐리어 2개뿐이었어요. 이 집에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님. 그래, 잘 됐다. 솔직히 말하면 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눈에 거슬렸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시누이 미숙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어요. 맞아. 첫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거지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왔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 시누이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이잖아. 내 친정이 뭐 있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일하다가 죽었고.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미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나마 오빠가 불쌍해서 데려다 산 거지. 근데 자식도 못 낳고. 정말 쓸모없었어.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막내 미경이 소파에 기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솔직히 오빠가 죽은 게 잘 됐어. 이제야 우리가 재산 정리하고 집안 정리할 수 있게 됐잖아.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었잖아. 오빠 죽은 게 잘 됐다니까. 평생 너 같은 거 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어머니가 일어나 내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내 짐들을 현관으로 끌어냈습니다. 빨리 가져가. 이 집구석에서 당장 나가. 캐리어가 현관 바닥에 쿵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님, 제가 30년 30년 동안 우리 집 밥이나 축내고 살았지.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공이 있다고. 시누이들이 모두 일어나 내 짐을 현관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우리 오빠가 사준 거 아니면 내가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사진첩도 떨어지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참아. 딱 일주일만 더. 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 친정엄마. 그 촌스러운 여자 생각만 나면 역겨워. 우리 집 제사 때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전화하던 거 기억나? 그때였습니다.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뭐? 지금 내가 감히? 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 봐. 나가는 주제에 목소리는 높이네. 경찰 부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어요. 이제 참을 수 없어. 일주일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전화를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2주만 참으세요. 그래야 완벽합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딱 일주일만 더. 그때 가서 한 방에 끝내자. 캐리어를 집어들며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요. 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닐 거예요. 일주일 후 나는 주인으로 돌아올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시댁 현관 앞에 다시 섰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뭐야, 넌 또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족들 다 계신가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시누이 셋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엄마? 큰 시누이 미숙이 일어나며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 이 사람 뭐하러 온 거야? 나가라고 했잖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고 정재민 씨의 유언 집행인이고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언? 무슨 유언?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문서죠. 뭔 소리야? 우리 오빠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둘째 미영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재민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을 아내 김순희에게 상속한다. 적금 6억, 퇴직금 2억, 생명보험금 5억, 총 13억 원이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13억?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친가족인데 왜 저 여자한테? 막내 미경이 소리쳤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남편이 남긴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어요. 2018년 8월 15일 추석. 순이가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16시간 동안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을 벗지 못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19년 3월. 장모님 기일. 순이가 성묘 가고 싶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다. 시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순이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0년 5월. 큰 동생이 아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순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목걸이를 팔아서 줬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그건. 큰 시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머슴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죠? 거지 집안 출신. 자식도 못 낳아서 쓸모없다. 남편이 죽은 게 잘 됐다고. 나는. 제 친정 어머니를 역겹다고 하셨어요. 그 말 기억하시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13억은 제 명의로 이미 정리됐고요. 이 아파트 전세 계약도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재계약은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막내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3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따라왔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순이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며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신사동의 작은 카페.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순이 카페라는 간판이 붙은 이곳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3억 중 일부로 장만한 이 공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곳이었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아줌마, 저 사람으로만 불렸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나는 카운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미경이야. 막내 신우이였습니다. 1년 만이었죠. 언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많이 아프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언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2층 원룸으로 올라가자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나는 차 한 잔을 우려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당신 저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30년 동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5세. 어쩌면 인생의 반은 지나간 나이였어요. 이제야 시작하기에는 늦은 걸까요? 하지만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사장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어요. 혼자 하시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 여성도 따뜻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 그걸 배웠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형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이 있었다면 같이 이 카페를 꾸렸을 텐데. 형님은 여사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카페 오픈 1년. 30년 며느리 생활이 끝나고 1년. 많은 것들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김순희 그 자체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이제는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거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함과 해방감,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어요. 55세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